안녕하세요. 밝은 미래 교육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대학을 가고 싶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의 미국 대학 입학을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약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제가 밝은 미래 교육 미국 대학 입학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좀 거창하게 지어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학 어드미션 컨설팅, 네, 입학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그 대학 입시의 전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시 요소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시, 수시,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 어려운 단어로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합니다. 자, 100%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요건들,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9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학 입학 지원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self-evaluation. 자, 자기를 스스로 평가해 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학생 스스로가 내 자신의 스펙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는 나의 현재 내신 성적, 그리고 공인시험 점수, 예를 들면 토플이라든지 SAT 점수, 수능 점수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자, 자기 분석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criteria, 자,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 기준은 학생마다 천차만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자,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학교의 랭킹이 굉장히 중요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지역이라든지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굉장히 특별해서 그런 전공을 지원하는 대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준들을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런 기준들, 나의 스펙을 기준으로 학교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컬리지 리스트를 만드는데, 자, 요때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요때는 굉장히 크루드한 단계입니다. 자, 처음 리스트를 지금 만드는 단계로 내가 이러이러한 대학교를 최종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스트를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들어봤던 지인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았던 학교들, 자, 그런 것들을 그냥 한번 편안하게 포함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컬리지 리스트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자, 컬리지 서치를 해봐야 됩니다. 자, 컬리지 서치라는 거는 실제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보들, 자, 주변에서 들리는 친구, 뭐 이야기, 뭐 마감일이 어떻대, 뭐 이 학교 가려면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해야 된대,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공식적인,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 학교의 공식 웹사이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웹사이트를 찾아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인터넷을 지금 보시면 제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예일 대학교 홈페이지를 구글 검색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학교마다 이 어드미션이라는 공통의 입학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어드미션스가 있는 곳을 찾으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국제학생, 유학생이기 때문에 International Student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서 자, 뭐 requirement라는 거, 자, 이제 입학할 때 뭐 중요한 요소들 아니면 뭐 데드라인, 자,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예일 같은 경우는 이 예일 컬리지를 한 번 더 클릭하셔야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application, instructions and components. 자, 지원서 작성하는 과정, 방법과 그 다음에 요소들을 알려준다는 링크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원서 비용 수수료는 얼마고 추천서는 몇 개를 받아야 되고 자, 성적표는 어떻게 내야 되고 수능 점수를 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마감일은 언제인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학교의 오피셜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 그런 입학 요소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입학 요건들을 확인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예를 들어 20개에서 약 30개 정도의 대학들을 찾았는데 이 개수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보통은 필터링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왜냐면 이때 내가 찾았던 기준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스펙,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걸러지는 거죠. 아, 이 학교는 내가 너무 상향이라서 너무 세서 지원을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또는 너무나 안정권인 대학이어서 이 학교는 내가 충분히 붙을 수 있고 난 이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위에 있거나 너무 아래에 있는 학교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섯 번째 단계로 자, 최종 지원할 대학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보통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5개에서 8개 사이로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시, 수시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4,000개가 넘는 주립대, 2년제, 그 다음에 사립 다 합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수십 개 학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수십 개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아이들은 5개에서 8개 정도 사이로 대부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 학생들은 어떨까요? 자, 국제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10개에서 15개 사이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대학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지원할 대학 리스트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지원서를 작성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애플리케이션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타 서류들, 성적표라든지 그다음에 수능 점수, 자, 이런 것들은 따로 내가 그 지원하는 학교에다가 점수를 발송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애플리케이션 지원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죠. 그래서 어드미션 디시전을 기다리면 되는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 2월, 3월, 4월까지도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등록을 하는 enrollment 절차가 있게 됩니다. 자, 소정의 입학 보증금을 내시고 나면 그 학교에 내 자리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쯤이면 이제 고등학교가 거의 끝났거나 자,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름방학 동안에 pre-arrival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필요한 그런 등록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등록 과정에는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숙사 신청이라든지 학비 납부, 가을 학기 수강 과목 신청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입시 요소에서 미국의 대학들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 자, 이 고민을 우리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academic performance입니다. 자, 학업 성취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est scores. 자, 공인시험 점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who I am. 자, 내가 누구냐? 나라는 이 개인적인 면을 대학에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학업 성취도 밑에서는 첫 번째, grades in all courses가 있습니다. 자, 내신 성적 전체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4년의 기간을 고등학생, 하이스쿨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이죠. 중3 9학년부터 보통 12학년까지의 성적이 들어가는데 마감일이 빠른 학교들은 12학년 성적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마감일이 느린 학교들은 1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신을 보겠다는 거고요. 자, 내신은 다른 말로 GPA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체 GPA 말고도 그 중에서 College Prep Courses라고 해서 주요 과목이 있습니다. 한국도 국영수사과 이 5과목이 주요 과목이듯이 미국은 국어를 제외하고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4과목을 따로 성적을 산출해가지고 보겠다는 겁니다. 대학들이 주요 과목 성적을 따로 보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A라는 학생은 예체능 과목, 일렉티브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주요 과목 성적은 약해요. 반면에 B라는 학생은
주요 과목 성적들이 굉장히 좋고 뭐 예술, 뭐 미술, 체육, 음악 자 이런 과목들은 그냥 보통 정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자 대학교에서 조금 선호하는 좀 더 선호하는 학생들은 B 유형의 학생들이 됩니다. 주요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주요 과목 성적을 얼마큼 잘 받았는지를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Strength of Curriculum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업의 난이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수업들의 난이도를 보겠다는 건데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수업마다 난이도를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regular class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보통 난이도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은 honors 또는 college prep, C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어려운 난이도의 심화 과정은 AP, Advanced Placement라고 하는데, 이렇게 심화 과정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과목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심화 과정들을 들은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자, 일반 과목에서 A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A가 4.0 만점으로 환산이 돼서 주어집니다. 자, 근데 B라는 학생은 똑같은 과목을 심화 과정으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 AP로 들었다고 했을 때 A를 받았으면 이 친구는 4.0을 받는 게 아니라 4.5점 또는 5.0점을 받게 됩니다. 자, 추가로 0.5점이나 1점의 가산점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난이도들을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이유가 학생이 얼만큼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들었느냐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클래스 랭크라고 해서 이거는 석차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석차를 내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석차를 내는 곳은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GPA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현재 내 학년에 있는 전체 학생들 중에 몇 등이냐, 자, 요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큰 항목으로 넘어가면 공인시험 점수인데요. 자, 공인시험 점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토플, 그 다음 두 번째 수능 점수, 마지막으로 AP라든지 서브젝트, 단과 과목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토플의 경우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모든 국제 학생들이 되겠죠. 자, 국제 학생들은 반드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토플 최소 점수를 맞춰서 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토플이란 거는 네 가지 영역을 시험을 보는데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자, 이렇게 30점씩 만점입니다. 그래서 총 120점인데 평균적으로 미국의 100위권, 50위권에서 100위권 대학들이 요구하는 토플 점수는 8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각 영역별로 20점씩 받으면 되겠죠. 자, 토플을 평가하는 건 뭐냐면 English Proficiency를 평가를 하는데, 자, 영어 능력도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합격해서 왔을 때 대학교에서 영어로 된 그런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토플의 경우에는 한국의 수능 최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수능 최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다른 기준은 다 맞췄어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런데 토플 점수를 대학교에서 80점을 맞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80점을 못 맞췄어요. 예를 들어 75점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서를 냈을 때 토플 최저 점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플은 최소 점수를 꼭 맞춰야 되고요. 그렇다면 토플은 점수를 높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건가요? 가산점이 있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토플은 수능 최저의 개념을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점수를 맞추고 나면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플은 최소 점수만 맞추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것들 수능, 그 다음에 단과 시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수능 시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수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AT하고 ACT라는 건데 시험을 주관하는 주최사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종류의 학생들의 대학 입학 검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AT의 경우에는 두 과목, 영어, 수학 이렇게 보고요. ACT는 네 과목을 보는데요. English하고 Reading, Math, Science 이렇게 네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SAT의 경우에는 영어 800점, 수학 800점 해서 1600점이 만점이고요. ACT는 전체가 36점이 만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어떤 수능 시험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점수를 제출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대학들은 ACT만 받고 어떤 대학들은 SAT만 받는다. 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미국의 모든 대학들은 SAT나 ACT 점수를 동일하게 받아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내가 영어, 수학 또는 과학이나 자, 이런 부분들을 특출나게 잘하는 과목이 있는지 또는 어떤 시험의 유형이 나한테 잘 맞는지 자,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시험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AT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2021년부터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자,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암시를 하듯 단과 시험, 특출난 과목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 단과 과목의 시험을 쳐서 대학교에 점수를 보내서 어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물이라는 과목 또는 사회, 그 중에서도 미국 역사 과목을 굉장히 잘한다. 자, 이런 친구들은 그 단과 시험을 따로 응시를 해서 점수를 대학교에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폐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릴 이 AP라는 제도하고 어느 정도 많이 겹치는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컬리지 보드라는 시험을 주관하는 주최사에서 이제 올해부터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A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vanced Placement의 약자인데 고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심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도 과목을 들어요. 예를 들어 잉글리시가 일반 영어 과목이 있고 AP 잉글리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AP 잉글리시를 그러면 1년 동안 수강을 하겠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이 과목이 끝나고 나서 보통 5월입니다. 자, 매년 5월 달에 AP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은 별도로 이 AP 시험을 등록을 해가지고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AP 시험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3점부터가 이제 퀄리파이드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미국의 대학에 AP 점수를 제출을 해서 어필을 하려면 4점부터 받아야 됩니다. 4점이나 5점 정도는 받아야지 제출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P 시험의 또 다른 장점은 자,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AP 점수를 4점이나 5점을 받게 되면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그 과목에 대한 AP 시험을 응시한 과목에 대한 학점, 대학교 학점을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AP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예를 들어 1년에 3개씩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졸업할 때 나는 이 9과목의 AP 시험을 치러서 모두 다 4.5점씩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대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자, 나는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학점상으로는 이 9개 과목에 대한 대학교 학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1학년 2학기 또는 심지어 대학교 2학년으로 학점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누군지 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나, 지원자로서의 나 말고 나의 성향은 어떤지, 내가 어떤 것들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추천서하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방과 후 활동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서에서도 학교 내에 상주하시는 카운슬러 선생님이 적어주실 추천서가 있고요. 카운슬러 보통 레포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런 레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목 선생님에게 직접 내가 부탁을 해서 받아야 되는 teacher recommendation이 있습니다. 자, 추천서는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개수라든지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에세이의 경우에는 자, 한국도 대학교 지원할 때 자소서라는 명목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 미국은 에세이라고 해서 각 대학마다 어떤 주제, 특정한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춰서 몇 글자대로 답변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학교의 토픽에 맞춰가지고 글을 잘 써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에세이의 토픽 같은 경우 좀 창의력을 많이 보는 학교들은 이런 독특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자, 언제, 어느 때로 시간 여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학생들의 창의력을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A,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해서 학업적인 것 외에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또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스포츠라든지 또는 아카데믹 그런 클럽들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스튜던트 카운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내셔널 클럽 또는 내가 공대에 좀 취미가 있거나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뭐 사이언스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클럽 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세 가지 큰 카테고리 입시 요소를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학생들은 이제 굉장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와 이거 내신 관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좀 도전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플, 그다음에 수능 점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또 심화 과정도 들어야 되는데 추천서도 잘 써야 돼, 뭐 에세이도 써야 돼. 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죠. 자 이때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3분의 1 비중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는 내가 어느 정도의 랭킹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거는 내가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 대학의 상위권 220개 정도의 대학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뽑을 때, first time freshman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자,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학교들이 전체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요 과목 성적도 따로 본다. 그리고 난이도, 얼마나 심화 과정을 많이 들었느냐, 그리고 수능 점수,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국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 국제 학생을 뽑을 때는 그러면 어떤 걸 중요하게 봅니까? 라고 또 따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 다 비슷한데 하나가 바뀌었죠. 자, English Proficiency. 자, 토플 점수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최소 기준을 맞췄느냐? 네, 그거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동일하게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paying attention to your high school curriculum. 자, 여러분의 고등학교의 학과목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쉬운 과목 위주만 들어서도 안 되고 예체능 과목 위주로만 들어서도 좋지 않아요. 자, 적절하게 심화 과정들을 잘 포함을 해서 점수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도전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onsistency입니다. 자, 들쑥날쑥 성적이 9학년 때 안 좋았다가 10학년 때 또 막 올라갔다가 11학년 떨어지고 자, 이런 모습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을 미국 대학에서 가장 선호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수능 점수겠죠. 네,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excellenc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자, 방과후 활동인데 이것도 문어발식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개를 하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대학교 가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싶어요. 공대를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대와 관련된 EA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자, 나는 공대 갈 건데 뭐 음악 활동을 뭐 많이 한다거나 뭐 미술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은 활동 자체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큰 이 의미성, significance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대 가는 친구들은 뭐 사이언스 클럽이라든지 뭐 매th 클럽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길게 하는 게 좋아요. 뭐 1년은 이거 했다가 또 다음 학년 때는 다른 거 하고 이런 거보다는 저학년 때부터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클럽 안에서도 내가 차지하는 어떤 포지션이 있습니다. 맡은 포지션. 자, 그 포지션들이 점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9학년 때는 멤버로서 시작을 했을지라도 10학년, 11학년이 돼서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고 12학년 때 졸업할 때는 내가 사이언스 클럽의 프레지던트까지 했다. 자, 그런 걸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being a team player 그리고 caring about the community. 자, 혼자서만 잘난 친구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에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좀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좋아합니다. 6번을 보시면 getting the personal statement right. 자, 이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를 또 잘 써야 되겠죠. 자, 미국의 해마다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한 대학만 하더라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서를 내는데 그 학생들의 에세이를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다 읽어보겠죠. 자, 그러면 다 읽어볼 시간이 있을까요? 자, 입학사정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수만 명의 학생들 에세이를 다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몇 줄 정도 읽어봐요.
자, 첫 줄 정도 읽어봤는데 그냥 뭐 그저 그래요.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냥 일반 정도의 그런 흥미를 크게 당기지 못하는 그런 주제다. 그럼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쓸 때는 읽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 글을 누가 읽을지 입학사정관이 되겠죠. 자, 대학생들을 신입생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글을 봤을 때, 자, 어떻게 써야지 내가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느냐. 자, 그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리고 7번은 자, supplemental essay라 그래서 6번은 에세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자, 학교에서 또 추가적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토픽에 또 맞춰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에세이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8번을 보시면 자, cracking the Ivy League interview. 자,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가는데도 인터뷰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 대학에서는 잘 하진 않고요. 상위권 대학,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지원자들의 인터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 applying via a suitable admission program. 한국도 조기 지원이라든지 일반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전형이 다양한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그만큼 입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이 정도 급의 대학에 합격하는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제가 컨설턴트로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 저는 어느 때 어느 권 정도의 대학을 지원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학생들은 대학 입시가 처음이니까. 자, 미국의 대학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대학들을 지원을 해야지 맞을까? 자, 이 질문이 사실 가장 난해하고도 그다음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쉽게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자, 구글 검색을 하셔서 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일 유니버시티. 자, 예일 유니버시티 검색을 하신 다음에 끝에다가 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자, 클래스 프로파일. 자, 특히 앞에다가 freshman profile이라고 적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freshman이라는 거는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프로필 통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2022년에 졸업한 학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정도에 입학을 했겠죠. 자, 2019년도에 입학했던 예일대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의 통계 자료입니다. 자, 이건 구글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35,000명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은 1,600명 정도 되죠. 퍼센트로 따지면 6%대의 굉장히 낮은 highly selective한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의 SAT 점수 한번 볼게요. 자, 영어 수학 나눠가지고 최소 70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이 자, 이 두 구간을 합쳐야 되겠죠. 85%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 정도는 최소 SAT 점수 각 영역에서 700점 이상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400점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학생들의 자, 석차를 볼게요. 내신 석차, 클래스 랭크. 자, 95%의 학생들이 지원자의 95%가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상위 10% 내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빨리 이해가 되죠. 자, 조금 랭킹을 낮춰볼게요. 자, 코넬 대학. 자, 이것도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데 2023년 졸업한 학생들 기준으로 신입생 때 자, 어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자, 여기도 보시면 거의 5만 명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합격을 받은 아이들이 5,300명입니다. 자, 실제로 등록을 해서 입학한 친구들은 조금 숫자가 줄어서 3,000명 정도가 입학을 했습니다. 미국은 신입생 정원보다 합격을 더 많이 주네요.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맞습니다. 자, 미국 아이들도 학교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그걸 알고 우리가 만약에 100명을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데 100명한테만 합격증을 주면 그 100명 중에 다 우리 학교로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보다 더 좋은 데 합격해서 그쪽으로 가는 학생이 생기면 우리는 정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뽑아야 되는 신입생 정원의 1.5배 또는 많게는 2배까지 합격을 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3,200명 뽑아야 되는데 5,300명의 합격을 줬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명은 코넬 대학에 합격은 했지만 다른 합격한 대학을 선택해서 갔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친구들도 보시면 SAT 점수가 자, 100명을 기준으로 25등하고 75등 점수입니다. 그래서 두 구간을 합쳐보시면 최소 1,400 이상,
그리고 1560점대 이 구간 사이로 다 점수가 포진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 지원자의 83% 정도 됐습니다. 자, 조금 더 랭킹을 낮춰보면 UCLA 공립대학, 주립대학 중에서는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입생의 통계를 좀 볼게요. 자, unweighted GPA라고 해서 자, 무조건 내신을 4.0 만점을 보면 계산했을 때 심화과정 이런 점수 웨이트를 주지 않고 계산했을 때 국제학생 볼게요. 여기는 국제학생 통계를 따로 제공하고 있네요. 국제학생들은 3.92 정도 받았어요. 자, 4.0 만점에 3.9이면 굉장히 잘 받은 거죠. 거의 만점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SAT 점수 볼까요? 1600 만점 중에 1450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하위 25등 이 정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상위 25%에 들어간 학생들은 내신 만점이고요. SAT는 1530. 그러니까 이 점수의 중간 정도는 내가 들어와야지 1450하고 1530이면은 한 1400 후반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이 학교에 충분히 좀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공대로 굉장히 유명한 퍼듀, 인디애나에 있는 대학입니다. 자, 여기도 공립대학이고요. 주립대학이고 자, 8,000명을 뽑았습니다. 자, 근데 55,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이스쿨 GPA를 보시면 자, 가운데 50명의 학생들이 3.5에서 3.9까지 받았고 SAT 같은 경우는 1210에서 1420까지 받았답니다. 그럼 한 1300 정도 받으면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뭐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 그 다음에 who I am, 내가 누군지 자, 이 세 가지 큰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랭킹의 대학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비중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거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미국의 정말 초상위권 대학, 아이비리그를 쓰고 싶어요. 대학을 지원하고 싶어요.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대학들. 자, 그러면 그런 대학들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버드, 예일 이런 데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앞에서 프로파일 보면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신이라든지 SAT, 뭐 AP,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만점이거나 또는 만점에 거의 근접한 학생들이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지원할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아카데믹 퍼포먼스,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보다도 세 번째 카테고리였던 Who I Am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자, 학업 성취도나 그 다음에 공인시험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미 다 만점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 그런 방과 활동 이력이 있는지 또는 봉사활동을 얼마큼 특별한 걸 했는지 뭐 논문을 썼다거나 어디 경시대회 나가서 1등을 했다거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상위 50위권 안으로 보시면 자 GPA나 SAT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이다. 자 기본이란 거는 그냥 거의 만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것들 에세이,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추천서, 인터뷰 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됩니다. 나의 입학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상위 50위권이 아니라 50위권에서 그냥 100위권 정도의 내가 학교를 지원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자, 에세이라든지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의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GPA 내신하고 SAT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랭킹의 대학을 지원할 건지에 따라서 고등학교 3년 또는 4년의 기간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숫자로 조금 알기 쉽게 보여드리자면 자, 상위 20위권 안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토플은 120점 만점에 최소 110점 정도는 받아야 돼요. 자, 이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영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제학생이라 할지라도 영어가 그냥 원어민처럼 되는 아이들이요. 또는 그 정도급으로 하거나 그래서 토플 110점 이상은 꼭 받아야 되고요. SAT 같은 경우는 최소 150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거의 만점이죠. 자,
자, 서브젝트는 없어졌지만 AP 같은 경우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잘 받아야 돼요. 4점 이상. 자, 20위권에서 50위권 사이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토플은 105점 이상, 100점 정도 이상 받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SAT는 1300에서 1500이라고 해놨는데 140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요즘에도 갈수록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점수대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1400 정도는 받아야지 50위권 대학 안쪽을 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50위권에서 100위권 대학을 내가 노려보겠다라는 친구들은 토플은 80점, 그리고 SAT 같은 경우는 한 1200점 정도 이상 받으면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원 과정을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마다 제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주립대학을 갈 것인지 사립대학을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랭킹, 학교의 랭킹은 내가 어느 정도대로 갈 것인지, 위치, 학교의 규모라든지 전공, 자, 어떤 학생들은 뭐 신학대학을 꼭 가고 싶다, 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ligious affiliation, 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학교의 합격률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보조를 얼마나 해주는지, 또는 장학금을 주는지, 그리고 마감일은 언제인지, 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국제학생들은 10개에서 15개 사이로 미국 대학을 지원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10개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적절하게 나눠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한쪽으로만 다 몰아가지고 상향만 지원하고 이러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치, 자, 손을 좀 뻗어야 된다는 뜻에서 상향 대학입니다. 그리고 매치는 적정한 대학, 그리고 세이프티는 현재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안정권 대학입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위치나 매치를 4개씩, 그리고 세이프티는 2개 정도 지원하고요.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장학금까지 노려보겠다라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위치 매치 개수를 줄이면서 세이프티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략이 뭔지, 나에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 뭔지를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지원 전형에 대해서 잠깐 앞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도 전형이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Early Decision 또는 Early Action이라고 해서 ED 또는 EA라고 부를게요. 머리 글자를 따서. 자, 조기 지원입니다. 그리고 Regular, 일반 전형이고요. Rolling, 자,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조기 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서를 빨리 내야 됩니다. 자, 원서를 빨리 내는 거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 12학년이 시작되고 나는 가을 학기 때 이제 원서를 많이들 쓰는데요. 미국은 가을 학기가 8월이나 9월 달에 시작하죠. 그러면 보통 9월부터 10월부터 원서를 쓰는 걸 준비를 합니다. 자, 조기 전형을 쓰게 되면 보통 마감일이 10월 말 이렇게 돼요. 빠른 학교들은. 그럼 10월 말이라면 고3 1학기, 12학년 1학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타이밍이죠. 그럼 이런 학교들은 고3 1학기 성적이 안 들어가요. 지원할 때는. 자, 물론 학교에서 나중에 1학기 성적 마무리 됐을 때쯤 추가로 1학기 성적 제출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할 때만큼은 1학기 성적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준비가 그만큼 빨리 돼야 되겠죠. 11학년 때까지 내신도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12학년 시작한 여름방학 전까지, 여름방학까지 토플이라든지 수능 점수, SAT, ACT, 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기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합격률이 조금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자, 뭐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오피셜하게 그런 것들이 조기 지원하면은 합격률을 좀 더 준다 이런 내용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학생들을 보면 실제로 일반 레귤러를 지원했던 것보다 얼리로 지원한 학생들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조기로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가 이 학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없는 정도의 스펙인데 단순히 조기로 지원했다고 해서 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에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조기로 지원했을 때 조금 더 합격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조기 전형 중에서도 ED와 EA
자, 두 개가 다르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자, early decision은 바인딩 효과가 있고요. 구속력이 있고 EA는 바인딩이 없습니다. 자, 구속력이 무슨 말이냐면 ED로 지원했을 때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학 합격, 불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나는 ED로 합격한 학교만 무조건 선택해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ED는 많이 지원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드림스쿨로 생각하는 난 이 학교 합격하면 뭐 다른 대학 결과는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갈래. 자, 이런 대학들이 있는 경우 한두 군데 정도 쓰는 게 맞아요. 반면에 EA는 조기 지원이지만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좀 빨리 받아보고 싶은 학생들,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지원을 빨리 하고 대학 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예, 제공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빠르면 12월 고3 1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는 1월달 초에 합격, 불합격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2학기를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겠죠. 이런 학생들은. 두 번째로는 레귤러 일반 입시 전형입니다. 자, 레귤러 데드라인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빠른 학교들은 뭐 11월 초, 11월 중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1월, 그 다음에 2월 15일까지 데드라인을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보통 고3 1학기가 1월이면 끝나죠. 그래서 1학기 성적까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링인데, 자, 롤링은 구른다라는 영어 단어 뜻이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특정 마감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예를 들어 1학년 신입생을 10,000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 10,000명의 자리가 찰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서를 심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 결과를 알려주겠다. 자, 이런 제도를 선택하는 학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어느 대학교들이 롤링이라는 제도를 쓸까? 우리 앞에서 봤던 예일, 코넬, UCLA 자, 이런 학교들 보면 지원자만 하더라도 정원에 몇백가 넘는 거죠. 뭐 1,000명, 2,000명 뽑는데 수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하니까 그렇죠? 자, 이런 학교들은 롤링이라는 제도를 안 씁니다. 네, 그만큼 롤링이라는 제도는 하위권 대학들, 중하위권 대학들에서 채택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자, 지원서, 뭐 각종 자기소개서 에세이 포함해서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오피셜 트랜스크립트라 그래서 각 학교의 공식 성적표를 또 대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에서 쭉 중3부터 9학년부터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 부탁을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친구들은 자, 각 학교마다 성적을 학생이 받아서 보내야 돼요. 자, 보통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러면 중학교 성적도 떼야 되고 고등학교 성적표도 떼가지고 따로 대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자, 학교에서 받은 걸 그냥 뭐 스캔하거나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거는 공식 성적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비 처리라고 하는데 각 학교에서 성적표를 발급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중간에 뭐 수정하거나 열어볼 수 없도록 직인을 찍어서 봉투에 넣고 봉투도 봉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인비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비 처리가 된 상태로 대학교에 보내야지 공식 성적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적표를 보내는데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중간에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 가끔은 우편물이 사라지는 분실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체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책임져 주세요. 네, 당신들 때문에 제가 대학을 못 갔어요. 떨어졌어요. 자, 그 사람들 책임져 주지 않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대학 지원할 때는 트래킹이 가능한, 추적이 가능한 그런 사설 캐리어, 프라이빗 캐리어 업체를 써야 됩니다. FedEx라든지 UPS라든지 DHL 자, 이런 것들을 써서 혹시라도 대학교에서 나중에 우리 지원서나 나머지 서류들은 다 받았는데 한국의 중고등학교 성적표가 도착을 안 했네.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지원자에게. 자, 그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증빙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카운슬러 추천서, 과목 선생님들의 추천서, 공인시험 점수, 자, resume라는 건 이력서입니다. 자, 뭐 직장을 잡는 그런 이력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중3부터 고3까지 기간 동안에 했던 학교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서류, 부모님의 서류가 되겠죠. 뭐 잔고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는 과정이 자, admission process, application process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조금 보기 쉽게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 7월은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이 끝난 여름방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7월, 8월 달에 대학교 서치를 시작을 해서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최종적으로 지원할 대학교 개수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 학기가 시작하고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관리하면서 지원서 쓰기 시작해야 되고요. 에세이 써야 되고 각 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SAT 토플 시험 준비해야 되겠죠. 자, SAT 토플 시험은 언제 보나요? 자, 토플은 가급적 11학년 끝나기 전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점수를 맞춰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가을 학기 12학년이 시작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받아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뭐 내신뿐만 아니라 추천서도 써야 돼. 자기소개서도 뭐 많이 써야 되죠. 지원서 써야 되지. 뭐 성적표 받아 챙겨서 또 보내야 되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내가 미리 완성을 해놓는 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토플, SAT는 가급적 11학년 끝날 때까지 내가 마무리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좋고요. 자, SAT 같은 경우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영어로 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이 보는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점수를 단기간에 공부해가지고 고득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11학년 끝나고 12학년이 시작되기 전 이 3개월 동안의 여름방학까지 마지막까지 SAT를 공부하는 시간을 활용을 한 다음에 8월이나 10월, 11월, 12월 자, 이렇게 4번의 SAT 일정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그럼 SAT는 몇 번 볼 수 있나요? SAT는 1년에 7차례 시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보는 거에 개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뭐 마음껏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미국 대학 입학할 때는 지원할 때는 저희가 3번에서 4번 정도 시험을 응시하라고 추천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예를 들어 내가 8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번 시험을 봤는데 12월 달 시험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럼 내가 12월 당연히 점수 하나만 보내고 싶겠죠, 대학에. 자, 그래서 12월 달 대학 점수에 하나만 보냈어요, 대학에.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봤던 나의 시험 점수들이 다 기재가 돼서 같이 대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번에서 4번 정도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시험도 아무래도 A라는 학생이 SAT를 뭐 20번 봤는데 뭐 1500점을 받았고 B라는 학생은 3번이나 4번 봤는데 1500점을 받았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B라는 학생이 좀 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돋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12월 마감일에 맞춰서 조기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10월 말까지 원서를 낸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각 학교 마감일에 맞춰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지원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 편히 결과만 기다리면 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팔로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원서를 내고 난 후의 과정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지원서를 내는데 단순히 온라인 지원서 하나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 기타 성적표, 공인시험 점수, 추천서, 뭐 재정 서류 자, 이런 것들이 다 대학에 도착을 해야지 마감일까지 도착을 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내 지원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다 준비를 해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원하는 대학마다 다 마감일이 달라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도 수만 명의 학생들의 지원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다 봤는데 이걸 또 사람들이 이제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내 파일이, 내 성적이 어디 잘못 다른 곳으로 분류가 되거나 중간에 누락이 되거나 자, 이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원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 자, 팔로우업을 하는데 팔로우업의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메일을 꾸준하게 확인해 주면 돼요. 내가 대학교 지원할 때 개인정보란에 자, 학생 이메일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 그 이후로는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이 옵니다. 자,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너 지원서 몇 월 며칠에 제출한 거 잘 받았어. 그런데 토플 점수, SAT 점수, 뭐 추천서 안 들어왔네. 자, 이거 확인해줘 라고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은 그 이메일에 증빙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성적표, SAT 점수, 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몇 월 며칠에 내가 보냈고, 실제로 트래킹이 되는 걸로 여러분이 발송을 했다면, 그게 누가 받아서 서명, 몇 월 며칠에 서명까지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자, 그걸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메일을, 답변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이런 분이 받았다니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서 대학교로 이메일을 쓰는 순간, 그 책임이 학생이 아닌 대학교 입학처 측으로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메일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우편이 중간에서 사라졌거나 자, 이런 경우에 책임은 대학교가 져주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꽤 많은 유학생들 중에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유학생들 중에 많은 비중의 학생들이 서류 비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힘들여서 공부하고 대학 지원까지 했는데 팔로우업 단계를 내가 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서류 비비로 탈락한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고 나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자, 12학년 2학기입니다. 자, 3월, 4월 이때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고 합격 결과가 합격한 대학들 중 하나를 골라서 보통을 5월 1일까지 자, enrollment, 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등록이라는 거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소정의 입학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100불에서 보통 500불 사이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이면 또는 6월까지는 고등학교가 이제 끝나겠죠. 졸업을 하겠죠. 자, 그러면 대학교에서 최종 고등학교 성적표를 또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요때 12학년 2학기를 마냥 놀겠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뭐 대학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을 했고, 자, 그래서 난 2학기, 12학년 2학기 그냥 편하게 놀면서 보낼래. 자,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 놓고 놀거나, 뭐 F를 수두룩하게 받거나, 또는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서 뭐 서스펜션, 정학을 받거나, 뭐 어떤 조치를, 그런 페널티를 받거나,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합격한 대학에서 최종 성적표에 그런 안 좋은 내역들이 게재가 돼서 와서 봤을 때 입학을 번복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음 놓고 놀지는 말고 놀긴 놀아야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금까지. 자, 보통 한 평균 B 이상 점수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6월부터는 비자, 대학교 입학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비자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입학하고 가서 받아서 F1 비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과목 신청하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학비 납부하고 뭐 예방접종 기록 이런 것들도 다시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신청, 오리엔테이션, 시험, 그 다음에 수강 신청, 학비 납부, 건강 기록 제공하는 거, 비자, 최종 설득법 보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등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를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과정들을, 대학 지원하는 과정들을 혼자서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전문가인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앞서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나? 한국하고 입시가 너무 다른데?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혼자 준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조금 덜 꼼꼼하거나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실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류 비비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토플 점수 기준을 잘 확인을 못해서 점수를 뭐 충족을 못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내신 성적 유지하기도 바쁜데 토플이나 내신 수능 점수, 수능 시험 봐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학생이 온전하게 준비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처럼 전문적인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대학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설팅을 받는 효과, 자, 물론 컨설팅이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내시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부득이 책정을 해서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대신 컨설팅을 받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아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미 과거에 수백 명의 선배들의 대학 입시를 진행했던 전문가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는 합격선의 그런 대학들보다는 훨씬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자, 그렇다고 해서 컨설팅을 비싼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버드를 갈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인데 하버드를 보내주세요. 자, 이런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란 거는 우리 아이의 스펙이 있고 그 아이가 주어진 스펙에서 갈 수 있는 대학 레인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랭킹에서 최고로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긴 시간 오늘 대학 입학 과정, 자, 미국 대학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을 드렸고, 자,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셨던 점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개별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